패스트트랙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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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대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를 오래 했지만 이렇게까지 책임감 없는 정당은 처음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7개월여 남은 가운데 추석을 기점으로 선거 전에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예비 주자들 역시 존재감을 나타내며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충청의 민심은 그 어느 때보다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21대 총선의 성패를 좌우할 현안을 짚어보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대전 충남의 선택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정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평론가 유영하 박사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토론에 앞서 저희가 민심을 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들의 인터뷰를 보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20대 총선에서는 선택이 참 쉬웠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잘 모르니까 어려워요. 지난번 선거는 분위기에 휩쓸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더 사람 위주로 자세히 보고 뽑아야 하는데 현재 정보도 없고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 여당의 불신이 조금 커진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충청 홀대론이라고 우리 지역을 너무 좀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서운함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을 전 지지하기 때문에요. 내년 총선에서도 대통령의 정책에 힘을 실어줄 정당을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아무래도 조국 법무부 장관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각도 제각각이기도 하고요. 성 의원님,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 조 장관 그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장관 아예 장관으로 부르는 것도 좀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탄핵을 지금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정부 질문에서 또 문제가 또 발생을 했지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검찰이 조국 후보자, 저희는 이제 피의자라 그러는데 조국 장관 피의자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장관과 이 파견 나가서 이 압수수색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검사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밝혀진 거지요. 근데 지금 장관은 늘 이야기를 할 때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로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파만파가 돼 있습니다. 검찰청법 8조에 의하면 이런 것을 관여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본회의하는 와중에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그래서 긴급 의총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태로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은 이 조 장관하고는 인연이 남다르죠. 또 같이 청와대 입성을 하셨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뭐 같이 나오실 때 눈물도 흘렸었다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때 제가
양복 겨울에 사건. 대변인 시절에 예. 여름 양복을 입고 있는 줄 몰랐는데 여름 양복을 입고 추위에 이렇게 떨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마 양복을 좀 사입으라고 금일봉을 주었던 그런 인연이 있어서 좀 남다르게 생각을 합니다만, 예, 우리 송일정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조국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지역 민심이 참 많이 좀 다르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집권 여당의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관한 걱정을 끼쳐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방금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국 장관의 그 수사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는 말씀하신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 분명히 좀 바로 잡고 싶습니다. 우선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 외압을 행사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조국 장관이 먼저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압수수색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저께 대정부 질문에서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압수수색을 오니까 그 조국 장관의 부인이 굉장히 좀 심신이 미약하고 아픈 상태인데 당황스러워서 조국 장관에게 전화를 했고 조국 장관은 당연히 압수수색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옆에 누군가 바꿔 통화를 한 것이 이제 수사 검사인데 거기에서 아내의 건강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검사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외압을 행사하기 위해서 전화를 통화할 그런 법무부 장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다만 하나 제가 문제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자유한국당은 그 검사와 조국 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국민은 더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어떻게 자유한국당에 흘러갔는지 사실 이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면 바로 국민은 일부 국민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확실히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조국 장관이 압력을 행사한 결과가 11시간의 압수수색이었음을 본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가 약간 좀 제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려야 다 하실 수 있지요. 또 집권 여당이 어려운 것도 알고 의원들도 상당히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집권 여당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지만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부인하고 통화하는 와중에 바꿔줘서 통화가 안 됐다. 그리고 부인이 심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 통화 와중에 그러면 또 검사를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다. 부인이 넘겨줬다. 어떤 경우로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피의자이자 지금 이 사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여당이 자꾸 방어의 논리를 자꾸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 누가 이거 발설을 했느냐 뭐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장관이 지금 전화한 것 자체가 통화한 검사하고 통화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2012년도 14일 날 조국 장관이 뭐라 그랬느냐 전에 자기의 그 페이스북에 권재진 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된다.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김윤옥 여사와 사적 인연이 있는 그가 장관으로 있는 한 철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청와대 민간 사찰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본인이 페이스북에 띄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니 청와대 영부인하고 사적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자기 부인하고 관련이 있고 본인이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화를 했다. 여기서도 물러나라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지위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내려놓고 수사에 협조하는 게 맞지요. 지금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 박사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지금 이 사안 자체를 가지고 검찰에서도 지금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 조 장관은 뭐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검찰에서는 압력을 좀 느낀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국 장관 문제가 지금 여야 간에 엄청나게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또 진영화돼 있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련의 상황 추이를 좀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저는 지켜봐야 되는 측면들이 이번에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지금 2달째가 넘는데요.
저는 한국당이 당연히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야당으로서 예를 들어 문제 제기를 하고 격렬하게 예를 들면 뭐 야당의 투쟁 수위를 높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달 이상 동안 지금 이 조국 대 반조국으로 가 있습니다. 온 나라가. 네. 특히 언론에 대한 책임도 저는 강하다고 생각해요. 언론도 하여튼 물론 좀 이제 굉장히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언론에서 많이 쓰겠지만은 언론도 거의 조국으로다 모든 부분들로 덮어버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올바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일 경제 문제도 있고요, 대북 관계도 있고 각종의 주요한 현안들, 민생 경제 현안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사상되는 거 아니냐. 그럼 여야가 이런 부분에 좀 해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이번 정기국회 때. 두 번째로는 저도 처음에 그랬고 제 주변도 그랬고 조국 후보자가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냐. 국민의 어떤 공적인 부분들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도 상당히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한 것도 불가피성이다라고 대통령도 얘기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들이죠. 그러나 지나가는데 검찰이 좀 너무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수사도 좀 이렇게 민생 수사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때다.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또 한국당에서 하는 얘기는 다르고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검찰 수사가 예를 들면 지금 뭐 최순실 사건보다 검사가 2배나 투입됐고 수사관이면 50명 의심이 됐고 압수수색만 확인된 것만 해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것만 해도 30군데가 넘고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해서 밝히고 있느냐? 피의 사실이 밝혀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거는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검찰이 윤석열 총장과 이번에 통해서 검찰의 기득권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 좀 드러났다. 그래서 여론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이제 정치적인 편향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실제로 검찰이 지나치다라는 건 그리고 검찰이 거의 윤석열 총장이 제가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최고 권력자 같아요. 어떤 느낌에서 봤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 교수님 말씀하고는 저 결이 좀 틀리게 얘기할 수 같았는데 두 분이 뭐 이렇게 저한테 불리하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자리를 반대로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선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검찰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조 장관이 얘기를 했다. 이거 관련되는 겁니다. 외압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아주 부적절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적폐청산할 때 왜 그때는 그런 가만히 있었나요? 그거 얼마나 했습니까? 청와대에서 서랍만 열으면 모든 문건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현 대변인 청와대는요 정말 보안이 철저한 것입니다. 전 정부 직원들이 가면서 그 밑에 서류를 놓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적폐청산한다고 할 때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어떤 사건보다도 크다. 왜 그러냐? 이 정권이 정권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습니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지금 인턴에 대한 그 위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논문에 대한 문제, 또 펀드에 대한 문제,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놨는데 지금 이 사회적인 가치들이 깨진 거거든요. 우리 사회는 사회적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이나 규범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이 좋은 사회잖아요. 법이 위반했을 땐 불행한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토에 의해서 이 정권이 탄생을 했고 과거 정권으로부터 더 잘해라고 해서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받았는데 청와대의 민정수석을 하고 법을 지켜야 돼 가장 중심에 있던 사람이 또 장관으로 왔는데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온갖 편법과 원칙을 깨버리고 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질서를 세우고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성일종 의원님 주신 말씀을 추석 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보면 국민 절반의 가까운 또 그 이상일 수도 있겠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시고요. 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저를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확실하게 검찰개혁, 사법개혁 완수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또 한 측면에서는 조국밖에 없냐라고 한 질문을 당연히 하십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조국밖에 없습니다라는 답을 내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지금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전에 왜 못했냐는 말씀하셨는데 박상기 법무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개혁을 확실하게 할 줄 기대했고 또 그 때문에 임명을 한 것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출신이면서 비교적 중립적인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임명을 했는데 사실 보면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을 단 한 발짝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 장관이 후보자로서 사실은 국민께서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하면 국민께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하는 개혁 정부로서의 의무감을 다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래서 이제 조국 장관이 이제 장관 지시 7호를 하면서 개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개혁의 최종은 국회로 넘어가서 법률로 되겠습니다만 현재 조국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좀 빨리 하고 그러면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피의 사실이 확정이 된다거나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건 그대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국민의 걱정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전에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하지 못했던 이 거대한 검찰 기득권에 맞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조국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국민께 양해의 말씀을 대통령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조국 장관밖에 없다 하는데 이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각 달라요. 여야가 다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치 권력에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정말 순수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 검찰 독립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검찰 권력이 너무 과대하다. 그래서 좀 행정을 좀 통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또 보는 검찰 개혁도 있고 어떤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하는 건지 가끔 헷갈려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박사님? 시빌리언 컨트롤이라고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검찰은 사정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은 총칼을 갖고 있잖아요. 군도 문민 통제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YS 때부터 문민 통제를 한 거죠, 실제로 군에 대해서. 그 국방부 장관도 우리나라는 지금 군 출신이 하지만 상당히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 여성이 하는 경우도 프랑스가 여성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군 출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게 군을 확실하게 문민 통제하기 위해서예요. 마찬가지로 사정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요, 그냥 있으면은 이 사정 권력은 워낙 그 길이 권력을 쓰는 사람은 옆에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 권력도 시빌리언 컨트롤 해야 되는 거예요. 민간 통제를. 이 박사님 얘기는 검찰 그래서 권력이라는 제어할 수 있는 권력이다. 법무부가 이것은 뭐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법무부가 비검사 출신들로 구성이 돼서 그 문민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안 됐던 거죠, 여태까지. 검찰 출신들이 법무부의 검찰국장으로 들어가고 비서실장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커넥션이 이루어졌던 게 이번에 국민들이 좀 아시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국 문제로 인해서 여야 간에 상당히 정쟁화돼 있고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이번에 드러난 것은 검찰이란 국가기구입니다. 이 국가기구가 전 오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대통령 인사권까지도 저는 항명하는 연출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도 있겠지만 실제로 수사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국가기구가 이렇게까지 오버하는 경우에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지금 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 못하신 측면도 있지만은 그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건 검찰들이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정권이 하는 겁니다. 정파가 하는 겁니다. 그럼 그쪽에서 중립화되는 거고 검찰은 독립을 하는 거죠. 독립을 해서 검찰은 수사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밝히고 그것을 뭐 권한을 갖고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검찰이 예를 들면 자신들의 독립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중립이다. 그럼 그건 결과는 뭡니까? 검찰의 과대 권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유 교수님의 논리에 정말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과 검찰은 틀려요. 군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 적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명령 체계가 국군 통수권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검찰은요, 사법과 관련되는 거고 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중립지대에 놔야 합니다. 어떻게 정치 집단이 바이어스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아까 정치 집단이 바이어스가 되지 않고 중립에 있어야 되는 게 정치 집단이라고 그랬거든요. 정당이라고 그랬거든요. 정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진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하는 집행관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바이어스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먼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폐청산이라든가 야권 탄압할 때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요? 아니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본의 설례를 봐야 되는 일본 특수부가 굉장히 아주 대단히 잘하고 있는데 다나카 전 수상을 일본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을 시켰었어요. 네, 그런 설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검찰을 흔드는 것은 정치권이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분리할 때 검찰 똑바로 하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거 사실 정치적인 외압을 행사하는 게 맞았던 거고 지금 여당이 나서가지고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왜 자기들 분리하면 그 얘기를 하나요? 오히려 이 검찰 개혁하는 것도 이제 어차피 이 부분 국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왜 조국이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개혁 여당이 함부로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개혁하는 사람은 도덕적 흠결이 가장 적은 사람이 해도 실패할 경우가 높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흠결이 많은 열기만 하면 이 의혹투성이와 지금 사실로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을 빨리 대통령이 정리하는 게 맞지.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당과 청와대 모든 사람들이 들고 나가지고 개혁적 임자가 조국밖에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국민의 신뢰성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예, 하면 지금 성일종 의원님 말씀 주시는 말씀마다 제가 옳으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밖에 없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도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은 결과로 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허락해달라고 국민께 요청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좀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다만 성일종 의원님과 제가 정치인으로서 여기서 논의해야 될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어떤 언론을 통한 장외 토론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입법을 통한 국회에서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 자유한국당도 함께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공수처법을 비롯한 많은 이런 사법개혁과 관련한 그런 개혁 입법을 함께 논의해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가치들이 함께 잘 들어가는 법을 만들어서 비로소 우리가 사법 선진국으로 명실상부하게 갈 수 있는 지금 과정이다라고 보고 이런 고통의 시간을 서로 컨센서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서 처리를 하자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조국 장관 얘기는 요즘 마무리하고요. 우리 지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지금 이제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갈 곳 잃은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까지도 얘기 나오는데 성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사실 좀 떨어졌어요. 상당히 좀 떨어진 상황인데 또 한편에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역 총선 앞둔 지역 민심 한 7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7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 예측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공정한 여러 가지 행위들 그리고 의혹에 쌓여 있는 현직 장관의 버티기 같은 경우는 분명 국민들한테 어떤 것이 정의인지 어떤 것이 옳음인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국민들이 정의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해서 눈을 상당히 많이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회의 평등하지 아니함에 대한 이런 그 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평가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해가지고 이 정권이 와가지고 경제를 다 망해놨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미국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고 남북 문제, 특히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한일 관계, 한미 관계가 다 우리가 지금 고립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그런 여건으로 봤었을 때 국민들께서 굉장히 나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계시다. 이것들은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님, 네. 뭐 아무래도 총선 또 준비를 하시고 하다 보면은 얘기도 많이 들으실 거고 네.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지금 민심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총선에서 지난 지방선거처럼 민주당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현재로서는 뭐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점인 건 맞습니다. 예.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7개월이나 남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잘 해 나가느냐가 이제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마음을 주실 건데요. 어쨌든 지금은 여당으로서 책임질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만큼 의원님 말씀하신 공정하지 않은 문제를 지금 지적을 받고 혼을 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도 좀 떨어져 있는 것이고 정당의 지지도도 떨어져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50일간이나 너무 국정의 모든 분야를 좀 팽개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여론조사 보도된 것을 보면 어떤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이런 것들이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것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엊그제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당으로서 뭐 안도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확실한 무한 책임을 느끼고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운데 이 문제를 우리나라가 언제 안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까? 어려웠지만 그것을 우리는 극복해왔고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선배님들께서 이루어 오신 업적이고 우리도 충분히 그런 지혜를 배워왔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지역에서 드리면 어르신들께서도 충분히 수긍을 하십니다.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외교적 어려움이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입니까? 이것은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열강들의 상황이 자기 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하다 보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 마찬가지고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입니다. 이것을 한국의 정부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진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이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북한으로부터의 전쟁의 위협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 점을 높이 평가받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과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만 저희가 일본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왜 일본과 대등한 관계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지 왜 일본과 큰 나라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풀어야 된다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까? 어쨌든 이것은 주어진 환경을 제대로 풀어야 하는 여당으로서의 책임이고 충분하게 그렇게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함께 단결된 힘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에서는 또 보는 시각이 다를 것 같은데. 충청 지역이 뭐 과도하게 지역주의 연루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 지역의 민심은 상당히 좀 균형성을 갖고 있고 그 민심이 또 선거 때 항상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정치를 하는 중앙 정치라든가 계신 분들은 충청권의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내년 선거가 민주당한테는 결코 눅눅한 선거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런 조국 논쟁을 떠나서 경제 문제가 사실상 안 풀리고 있는 게 사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 성장률도 쉽지 않다. 뭐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 경제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또 1년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 2년 반 이제 넘어가는데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낸 것, 노정화시킨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개선시켜 나가려고 그러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수정 보완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분명히 가상하게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잘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판단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향후 내년 선거까지 내놓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저는 야당의 역할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제 정책 문제, 물론 이제
황교안 대표가 민부론이라 그래서 좀 시장 친화주의적인 이러한 정책을 이제 내놨던 건 사실이지만은 좀 더 그러한 어떤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전향적인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인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모아질 가능성이 전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경제 정책에서 좀 변화할 가능성은 있다고 굉장히 문재인 그 정부가 그것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지금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아마 국민들이 좀 삶에서 고통을 갖고 있는 분명하다. 그래서 경제 부분은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내년 선거에서 이런 부분들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네. 성 의원님.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놨다 그러는데 내놓은 게 없어요.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국민들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소득주도 성장 이거 있을 수 없는 정말 노동계에서 아주 마이너한 이론으로 내놨었던 것들이잖아요. 경제를 키우려면 생산의 요소를 투입을 해서 생산량을 국가적인 GDP의 생산 총량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산의 총량을 키우는 게 하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라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주 52시간 이거 기업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니 좀 여유를 두고 가자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옛날에 우리 국가가 어려웠었을 땐 예를 들면 리먼 사태가 왔었을 때는 외부적 충격이 왔었는데 내부적으로 단결을 하고 정말 그때 잘 극복을 했잖아요. 또 오일 쇼크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IMF가 왔었을 때도 내부적으로 이거를 의견을 통일을 해서 함께 외부로 우리가 극복하는 힘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의 이 위기는 왜 문제냐? 내부 붕괴 문제예요. 우리가 해보지 않은 실험들을 지금 국민을 상대로 해서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지금 국가가 내부의 힘이 약해지면 외부 상황이 좋아도 우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초 체력이 약해지면 나가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들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 대전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여건, 외부적 외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정권이 왜 잡습니까? 이 권력을 잡으면 이 권력 잡은 그 대통령을 비롯한 이 핵심 세력들은 어떤 거냐? 국가가 앞으로 1년 뒤에 2년 뒤에 닥칠 여러 요인들에 대해 사전에 알고 대비책을 세우고 해칭을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야당이 허락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지금 삶이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권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을 정리를 좀 두 분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색이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대변을 했기 때문에 이 경제정책의 대전환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좀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감히 한번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바로 경제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말씀대로 그 와중에 성과를 아직 나타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이 있는데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빨리 줄일 것이냐라고 하는데 여야 정치권의 모든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는 것은 대전제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은 성장 정책과 분배 정책의 두 바퀴 축이었습니다. 지금 분배 정책을 이어받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이것만 있냐? 성장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혁신 정책입니다. 성장입니다. 이 두 바퀴를 가지고 잘 하면서 제대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공정경제의 틀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핵심이고 이것은 굳이 선진국의 사례를 찾자면 일본의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를 대통령과 함께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 독일의 슈레더 전 총리입니다. 슈레더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독일의 경제정책의 대전환, 사회적 통합을 통한 합의를 통한 정책을 이루었는데 정작 당신은 선거에 떨어졌다. 그러나 그 뒤에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수상이 된 총리가 된 메르켈 총리가 사선을 하면서 오늘의 독일의 경제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예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그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성장시켜온 어떤 구조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그래서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걸 하고 있는데 다만
그런 과정에 고통이 함께 따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짧게 하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된다. 그런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종적으로는 성장을 위한 진통이다.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 같은 네. 것 같고요.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장을 위한 진통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의 이 밸류 체인이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슈레더 총리 얘기하셨는데 슈레더 총리는 노조 문제를 확실하게 개혁을 하면서 이 서독의 독일의 경제를 부흥을 시킨 사람이에요. 지금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노조 문제에서부터 지금 여러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있어요. 우리가 근로를 많이 해서 소득을 많이 우리가 돈을 벌어가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이 많아야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보존해주는 돈이 더 앞섰습니다. 그러니 국가의 재정은 어떻게 할 거며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는 이 기업들 문제는 어떻게 할 거며 여기에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에서부터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야당 보고 이걸 협조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협조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 대전환하면은 우리가 이 탈원전 같은 경우 해서 경제 대전환하면은 지금 언제든지 할 것이고 그 대안은 지금 충분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이 정권이 정책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청와대 대변인 하셨으니까 빨리 좀 말씀하셔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고 서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좀 가교육할 우리 대변인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도 드릴 말씀이 있지만 의원님의 말씀을 야당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책임감의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 얘기를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충청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혁신도시도 있고요. 그래서 먼저 리포트를 한번 들어보고 토론을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열린 균형발전 박람회. 이 자리에선 기업이 혁신도시로 옮기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정부 설명회도 열렸습니다. 올 상반기 대전 충남을 제외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입주 기업은 1,017개로 지난해 4분기 693개에 비해 46.8%나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355개로 가장 많고 광주 전남 242개, 부산도 142개가 옮겨왔습니다. 혁신도시 입주기업과 연구소 등에는 임차료는 물론 건축에 필요한 대출금 이자의 80%까지 지원하는 등 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는 4조 3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올 상반기까지 대전 충남을 제외한 혁신도시에 6,5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반면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대전 충남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입니다. 정부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5년 단위로 법정 계획을 세우고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 유치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대전 충남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 기업을 유치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전 충남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 기업을 유치하기도 힘든 마당에 매년 수백 개씩 기업이 옮겨오는 영호남 혁신도시를 부럽게 바라만 볼 뿐입니다.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대전 충남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대전 충남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충청 홀대에 따른 민심 이반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네, 우리 김성민 기자 리포트가 아니더라도 지금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지역에서는 도대체 왜 이게 지정이 추가 지정이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지금 국토위에 올라가 있지만은 이게 이제 사실 아직 대전 충남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빠져 있더라고요 내용이. 이거 아마 현역 의원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성 의원님? 이 지정하는 것은 이 정부 여당의 책임이지요. 저희는 가져야 한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홀대론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인사 문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권에서 장관이 성윤모 장관 한 사람입니다. 지금 호남에 6명이에요. 아마 영남에 7명이고요. 강원이 2명이 있습니다. 아니 호남 인구보다 우리 충청도 인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물론 능력 중심으로 쓴다고 그러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정권이 탄생할 때 호남에 많은 지지를 받고 가다가 보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혁신 도시에서부터 이 인사 문제 모든 문제가 지금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시지 말고 우리 충청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혁신 도시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혁신 도시가 하나가 들어오면 지정이 돼서 오게 되면은 중앙에 있는 큰 기업들이라든가 공기업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농촌의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인구 증가 문제가 이렇게 아주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이 되고 또 두 번째로 들어오면서 지역에 많은 물품이 사주고 이렇게 하니까 지역 경제가 좋아지고 또 세수중대 같이 지방세가 또 늘어나고 이런 또 교육 문화가 또 좀 업그레이드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충남도에 보면은 지금 혁신도시 요청했는데 안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세종시가 있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세종시 저희 뭐 도민들이 다 하려고 그랬습니까? 우리 박수현 대변인 계시지만 전에 작고하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거를 선거적 차원에서 여기다가 세종시 만들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재미 좀 봤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공학적으로 기형적으로 발생된 게 세종시고 이 세종시가 오다가 보니까 우리 지역구이신 우리 박수현 대변인도 교육이나 이런 주거의 환경에 따라 세종시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요? 공동화가 지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도 이쪽으로 빨려 들어오고 있고 충청에 오히려 해악을 끼치고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정부가 충청에 홀대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선 세종 행복도시에 관련해서 성일정 의원님과 저는 시각 자체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국토 균형 발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고 세종시의 행정수도를 만들고 나머지 혁신도시 지정을 해서 거점도시 중심으로 개발을 하는데 우선 세종시를 만들 때 저희가 단식 투쟁을 저도 뭐 12일간 단식 투쟁을 했고 지금 양승조 충남지사님 같은 경우도 정말 23일간 목숨을 건 투쟁을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그때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만들자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 도시, 신도시 개발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도시가 완성되기까지는 주변을 빨아들이면서 성장을 하고 완성이 됐을 때는 담쟁이 넝쿨처럼 주변의 도시들을 다 손 끌고 함께 동반 성장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신도시 개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종시를 하루빨리 좀 빨리 완성을 시켜야 되겠는데 우선 이 세종시를 반토막 낸 그런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싸운 것이죠. 지금도 계획 대비 약간 속도는 늦습니다만 속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충남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충남이 함께 발전할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정부의 인사 홀대에 대해서 처음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참 아픈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우리가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충청권이 집권을 한 적이 없는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변인 할 때 대통령께서 저에게도 아니 충청권에 사람 좀 찾아보세요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관료 중심으로만 보면 영남이 계속 집권을 했기 때문에 차관에 임명할 정도의 중간 관리자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 또 하나는 김대중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많이 성장을 했는데 충청권에 우리 김종필 총재께서 집권을 못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차관이나 장관에 임명할 그럴 아주 튼튼한 관료 집단을 충청권이 갖지 못한 것이 저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뿐만 아니라 외부에 우리 뭐 성일정 의원님 같은 뭐 기업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충분히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이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우리가 녹화 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충청권이 어떤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캐스팅 보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야 간에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이런 힘들을 또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분할 구조도 사실은 좀 이런 부분에 작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캐스팅 보트를 충청권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느 한쪽으로 좀 이렇게 몰아야 좀 성장하는 게 아닌가. 지금 정권이 사실 부산 경남과 호남의 연합 정권으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나 힘이 그쪽에 쏠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사실 성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부나 이쪽에 충청 출신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충청 예산이나 이런 데도 좀 홀대받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유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의 정치 세력화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호남도 그렇고 영남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다른 외국에서도 다 지역마다 정치 세력화가 다 돼 있고요. 지방당도 존재하고. 근데 충청 지역만 지금 그 전에 이제 충청 지역을 대표했던 정치인이라든가 정치 세력이 있었는데 지금 없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청도민들의 이해가 갈린 부분들이 중앙에서 관철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것을 갑자기 만들 수도 없는 거고요. 두 분 의원들께서 뭐 좀 확실하게 성장하시면 될지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는 충청권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충청 여야 의원들이 하나의 중요한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모임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의원이라든가 전직 의원 아니면 전직 장관이라든가 이렇게 좀 범위를 키워서 그래서 중앙에 압력을 넣어야겠죠. 압력을 넣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 세종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필요 없다. 중앙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아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서 또 약속한 부분인데 지방 분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분권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이번에 세수 부분 조정하고 예산도 조정하겠다 했지만 참 쉽지가 않은데 이 지방 예산이 제대로 갖춰진다면은 이런 문제는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서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외국과 같이 지방권이 잘 돼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헌법을 개헌이라든가 통해서 어떻게 해서 지방이 그런 예산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갖느냐. 이게 지극히 당연한데 우리가 굉장히 너무나 노후되고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여야 국회의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제2국무회의라는 부분들이 그전에 나왔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뭐 어떤 학자들은 상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각 도지사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지방과 관련된 입법 문제라든가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결정하는 논의 구조.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은 영남도 혁신도 해달라고 충청도 해달라고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에서 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 박 대변인께서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 큰 틀에서야 맞는 얘기지요. 그러나 전략적 부재라는 거예요. 급조된 정책에 의해서 쓰다가 보니까 세종시가 왔는데 미국 같은 데 보면 시카고가 곡물 거래소예요. 전체 나오는 곡물은 다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또 뉴욕은 금융 중심이에요. 세계 금융으로 키웠어요. 워싱턴은 정치고 또 이쪽에 LA로 넘어오면 문화에 헐리우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큰 거점을 도와가지고 국가적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짜져져 있죠. 우리가 세종시 올 때 아니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이 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 정말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와서 집무하는 곳은 비상사태를 다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 벙커에서부터 어떤 적의 폭격이나 우회적 요소가 왔었을 때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 고려하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세종시를 추진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오고 나서 이렇게 국토의 균형 발전이 안 맞게 되는 아주 기형적 현상이 왔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저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정말 필요한 이런 혁신도시 같은 경우를 우리가 앉혀서 그 지역에 지금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인사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집권 세력이 집권하기 전에 받았던 지지율에 대해서만 평가하시지 말고 정말로 인재를 고르게 쓰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님께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 집무실 얘기를 하셨는데 제2집무실이 무산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 청와대도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려운가요, 이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대통령님께 대변인실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그때 이야기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확고하고 또 광화문 청와대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도 확고한데 그 문제는 반드시 혼자 공약은 했지만 혼자 추진할 수 없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가 관련된 요소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 의지가 확고한 걸 제가 여러 차례 목격한 증인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약속을 지키는데 결벽증이 있는 정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는 좀 다른 차원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국토 균형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 균형 발전,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의 핵심인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의 이전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어도 되는 거죠? 그건 그대로 해주시고 이제 혁신 도시를 더 하라는 거죠. 함께 잘하시라고요. 예,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마무리 발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 의원님, 앞으로 총선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우리 지역에서 해서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개월 남아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셨고 또 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역에 내려가서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지요. 국민들께서 나라를 걱정하게 하는 이 사태까지 온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지역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도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번 총선에 쟁점이 돼서 우리 지역으로 가져오는 결과물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국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말 이 나라의 사회적 자산,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엄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이 심판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박사님, 네. 총선에서는 어떤 게 이슈가 될까요? 조국 장관이 그때까지도 이슈가 될까요? 가겠죠. 아니면 끝날까요? 하겠죠. 한국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죠. 하여튼간에 그건 뭐 논외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한 자리 숫자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총선에서 각 당에서 물론 전략을 짜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물갈이 공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마 각 당에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문제,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제4차 산업혁명인데 거기에 걸맞는 인재와 영입을 과연 어느 당에서 하느냐. 그것이 발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진전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예를 들면 국민이 가장 반길 것이고 저는 그게 민주주의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물들을 각 당에서 얼마나 영입하느냐. 이것이 내년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예. 뭐 준비하시는데 바쁘실 텐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그 지역을 농촌을 다니다 보면 요즘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걱정이 수확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민심이 편안하도록 집권 여당이 정치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부는 운명적으로 어려움을 타고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폐청산을 통한 개혁을 이뤄내야 될 개혁 정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개혁이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혁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잘 하면서 또 책임감 있게 성과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총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노력해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충청 민심을 얻지 못하고 선거에 승리한 정당은 없습니다.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대전 충남의 표심은 지금 이 순간도 어느 쪽으로든 기울고 있다는 사실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